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베를린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비핵화와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을 전면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문 대통령의 계획은 차질을 빚는 듯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이틀 만에 남북 연락 채널이 복구되면서 관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한 건 연락망을 복원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연락 채널이 복구된 만큼 이제부턴 남과 북이 언제든 대화가 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를 김 위원장이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는 사실을 북측이 공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반응을 세세히 알리는 자체가 남북 대화에 긍정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이란 겁니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 양측 최고 지도자가 서로 화답해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남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급속한 해빙 무드 조성 등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며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신중한 대북 접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던 홍 대표가 언론사를 화제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좌파된 거에 들어서는 조준동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KNN도 뺏겼어요. 예. 이제 방송국을 뺏어. 예. KNN도 지금 회장이 지금 물러났죠. 지난해 9월 소유와 경영 완전 분리를 선언한 SBS에 대해서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땐 SBS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줘가 키운 방송입니다.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 짜우짓을 할 수 있느냐. 네, 지금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7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SBS 8시 뉴스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다면 좀 과한 말을 했네요. 예.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은 정치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던 과거의 잘못된 언론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보수 혁신을 내건 제1야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대표부터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언론관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SBS를 빼앗겼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소유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위한 공식 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통합을 위한 첫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신설 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신설 합당은 양측이 신당을 만든 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합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3년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와 민주당 간 통합 절차와 비슷합니다. 통합이 카운트다운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는 두 당이 대북, 안보 분야에서 정체성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국민의당은 남북관계의 터닝포인트라고 환영했지만 바른정당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확연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통합이 이미 구체적 단계에 접어든 만큼 대북 간 차이가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특별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그 선거 때 서울을 거의 뭐 뒤덮다시피 했던 그런 분들인데요. 민주당 정권의 어떤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민주당에는 스타급 구청장들이 정말 많다. 그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이해식 강동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독소리로 뽑히셨나봐요. 얼굴도 얼짱들이잖아요, 다. 너무하신 것 같아, 진짜. 감기 들어서 더 좋게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몇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 인기 좋은. 성북구청장이 나오신. 네. 그다음에 강동구청장, 노원구청장, 의평구청장. 정말 관악구청장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구청장들이 노무현 정신을 이은 구청장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을 안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 기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두 분 잘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들이 오시니까 이렇게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참 불편해. 그게 행정하는 분들의 특성이기도 한가 봐요. 그런 것만 없다 그러면 무시로 출연 좀 해주십사 할 수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과정이 너무 복잡해. 다음부터 배낭 메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용배 성북구청장님은 지금 재선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소문이 늦어하니까 다음 3선 안 하신다고. 예, 어저께 직원들하고 시무식을 했는데요. 예. 거기서 성북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시무식 인사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다던데. 실제로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네, 굉장히 실망이 컸대요. 뭐 그러면 다른 뭐 정치적인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지난 8년간 좋은 정책들을 함께 해왔던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이걸 제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그런 이제 자치분권 개헌 작업에 일단 매진을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정이나 제 개인 내 성숙도를 좀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미 정치인으로 나오셨는데 당연히 나오면 당선되고 성북구청장이 될 텐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개헌을 하겠다. 정말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우선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이듬해 그 힘으로 당선이 됐던 거였거든요. 특히 저는 대통령 모시고 일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8년간 사실은 대통령이 놓고 가신 일을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이제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큰 미래가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준비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 국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선거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그 여력을 정말 이 국가를 혁신시키는 개헌 집중할 생각입니다.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대선 나가시네요, 이제. 그렇죠. 자, 다음에 이해식 강동구청장님은 제가 알기에 3선이세요? 더 이상 출마를 또 못 하시네요? 네, 저는 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가요, 구청장이? 몸무게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스마트하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출직 중에요. 이제 아무래도 결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이제 구청장 자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도시의 인구가 그래도 50만이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일 진행되는 루틴 일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뭔가 일을 기획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가 별로 없었는데 민선 오기 이후로 사실은 저희들이 또 에너지가 뭐 넘치고 그러니까 더 그렇겠지만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조직적으로 행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다 해가지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감당해내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이제 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40대 말 50대 초반까지의 지금 현재 단체장들이 지난 8년간 사실은 엄청난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폼 나잖아요. 구청장 쫙.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과로사를 다뤘는데요. 정말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초단체장 분들은
그림을 자기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임기 기간 내에 색칠을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뭐 끝나시는 마다 이거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이지만 내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구정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 가지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예. 저희 강동구는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행정 영역에 끌어들여서 조례도 이제 전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고 난 뒤에 한강의 그 노들 텃밭 관련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들불처럼 번져가긴 했지만은 도시농업을 좀 선구적으로 이제 정착시키고 또 지금도 도시농업하면 강동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어떤 성과를 쌓았는데 그게 좀 뿌듯한 자부심이 있고 살짝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길고양이 급식을 비롯한 동물복지.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네,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평상시 국회의원 선거 보면은 강동구는 살짝 좀 강남 영향도 많이 받죠. 그런 지역이었죠. 네, 뭐 대표적인 서울의 스윙보트 지역이라 그럴까? 예,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삼선하셨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거다. 단적으로 봐도. 네, 운도 좋고요. 네. 이렇다니까요. 우리 그럼 저기 성북구는요? 예, 저희들은 제가 이제 하나만 딱 묻는다면 저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실시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그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굉장히 기여도 했고 그게 이제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저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데 굉장히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대표 시절에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죠. 거기서 성북구의 생활임금을 언급하시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때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나름대로 자부심 있고요. 또 하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행계약서라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께서 아파트 경비원들 최저임금 보장, 고용 보장을 하면서 이제 갑을 계약서를 동행, 함께 행복하자 이렇게 계약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평도 받고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이 실천했다는 점에서 우리 성북구는 아예 그걸 이제 조례도 만들고 동행성북이다 이래가지고 정체성으로까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시민성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데 어디까지 바뀔 수 있나 이런 걸 봤다는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성북이 상식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선두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부천부터 시작해서 성북 시작으로 부천에서 서울시 쭉 경기도까지 확대되는 데 역할을 하는 건 찬성하고요. 제가 성북을 집에 갈 때 성북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성북이 딱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반 시민이 볼 때. 이 간판이 정리되어 있어요. 성북에 딱 적어 들어가면. 네, 그게 이제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간판이 크기도 맞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질서 있게 좀 되어 있는 편이죠. 강동은요? 사실 강동하면 사실 간판 정리에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동도 좀 지나가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서울 어디를 갔는데 느낌적으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여기 구청장 누구냐? 무슨 당이냐 이거예요. 무슨 당. 그렇지. 왠지 사람들 심리가 내가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당의 구청장이면 뭔가 도시가 좀 정돈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부류의 분들이 구청장하고 있으면 이거 도시가 좀 잘 안 된 것 같고 이런 심리도 좀 있고. 어쨌건 저는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잘 돼서 그런 힘으로 사실은 정권교체를 해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스타급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나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들과 진지하게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가 6개월 연장됐다. 근데 뭐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집권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여수 내려가셔서 국무회의 할 때 아마 지방정부란 이야기 좀 쓰자. 개헌 그러면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만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권력구조는 안 바뀌어도 상관없다. 대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여러 가지 핵심들 중에 헌법에 담아야 될 가치, 바로 지방자치가 아닌가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자치를 지금까지는 헌법에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죠. 130개 조문 중에 딱 2가지.
117조, 118조 예. 그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제8장에 나와 있죠. 네. 저한테 지금 헌법책이 하나 있는데 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네. 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딱 이거 몇 줄 안 되네요. 이게 이제 5차 개헌. 그러니까 1962년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하고 나서 만들었던 그 그렇죠. 헌법.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래요? 도입이 그럼 87때 개헌할 때는 안 고쳐진 상태로 온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방자치 관련된 조항이 별로 손보지를 못했고요. 달랑 2조항이니까 130개 중에요. 1.5%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이 연방 국가긴 하지만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되기도 한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헌법, 그러니까 독일 연방기본법에 무려 45%가 지방자치 관련된 그렇죠. 예, 조항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보면 2003년도에 개헌을 하면서 아예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뭐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자치가 안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경제조항만 자꾸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수 항목이 바로 지방자치라는 그렇죠. 점이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율, 뭐 창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창의 이런 게 되려면 결국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도전과 실험을 하면서 다양성 있게 뭔가 만들어지고 그 다양성 속에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이제 나오려면 결국 뭐냐면 분권 체제 속에서 자치가 강화되는 그래서 자치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체가 함께 살아나가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선진국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혁명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요구되는 게 국가혁신이고 지금 그 도전에 개헌을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시민혁명도 완성되지 못한 또 반쪽짜리. 예, 미완의 혁명으로 그치게 될 텐데 반드시 저는 이번에 그런 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쿠데타 하고 나서 유신헌법 전두환 5.18 때도 5공화국 헌법이 있었고 그렇죠. 예. 87년 6월항쟁 이후에 헌법이 개헌됐습니다. 시민혁명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 국가를 혁신시키려면 이 헌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개헌은 찬성하고 계시고 특별히 기본권 조항과 지방분권 이 부분에는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그 내용에도 대부분 찬성하고 계시고 시급성을 인정하죠.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0% 넘어갔죠. PK 지금 80%가 넘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만 여론조사를 했더니 70%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당에 도대체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국회가 너무 지금 아니란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도 국민들 한번 안 들어가 봤을걸요? 개헌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국회는 사실은 뭐 관심이 없죠. 중앙 권력 구조 개편 그 문제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권력을 많이 주는 것이 결국 국회의 권력을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권력 구조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만 국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그런 권력 집중을 분산해서 그야말로 더 폭이 넓고 깊은 그런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동전의 양면이 지방자치인 거죠. 지방자치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왜 이렇게 필생의 과업으로 하려고 했던가? 그것은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지방자치와 관련된 2개 조항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 성북구청장님 말씀처럼 62년도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금 그런 형태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유보가 됐어요. 실시하는 게 유보가 됐고 72년도 유신헌법 때는 아예 통일된 이후에 지방자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통일된 이후에야 민주주의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끔찍하죠. 근데 그 두 개 조항이 55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금 낭독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논리하죠, 비논리야. 그렇죠. 아직도 그대로예요. 지방 정부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종류도 법률에 위임돼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과 어떤 원리,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법률에 위임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국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맞습니다. 국회에 가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헌법에 규정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방분권 개헌의 어떤 핵심인 거죠. 그리고 원래 국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네. 돌려주는 거죠. 가져오는 빼앗아 오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우리 민주세력의 유산이기도 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방송 브릿지로 나가는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후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게 저는 지방자치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강제 조항도 없고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이미 지방자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개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촛불혁명 뒤에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거 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는 더 있겠지만 지방자치만큼은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예요. 지금 국가혁신을 위한 새로운 틀,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개헌의 내용이 뭐냐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세 가지 이제 내용이 뭐 기본적으로 있죠. 그렇죠. 기본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명권부터 시작해서 안전권, 그리고 국민 발안권, 이런 이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 큰 틀의 기본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방분권, 세 번째가 권력구조. 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분권과 협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분권과 협치라는 게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볼 때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방향에서 권력기관들 간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집단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서 국민들이 더 잘 참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구조를 짜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좀 더 잘 해서 뭐 누가 더 많이 갔든지 간에 이 행정부를 잘 감시하고 이 공무원과 관료 조직을 잘 조직 지휘해서 시민들을 하늘같이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짜자. 이게 이제 수평적 분권, 그렇죠. 협치란 말씀이에요. 그게 권력 구조 문제거든요. 국회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만 주로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또 국회와 대통령만 선출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동네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사실은 중요한 경험과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그렇죠. 자기 삶에 이렇게 근거지에서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해나가고 참여해나가는 민주적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게 지방의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시민들을 하늘같이 모실 거냐, 이게 지방분권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전체 관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그러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이제 한번 개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국민들의 요구고, 그래 내 삶을 바꿔달라. 뭐 이게 이제 지금의 정신 아닌가 이거죠. 두 분도 이제 혹시나 국회 들어가시면 똑같아지실 거잖아요.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지방정부의 장을 맡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중에 특히 우리와 같이 이런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장은 저는 결단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방분권 개헌, 결국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늘려주는 거 아니야? 시장군수구청장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면 이렇게 외유도 자주 가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이렇게들 얘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은 일부 물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민주주의 요소들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을 늘려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서 집행하는 것이 자치니까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무엇을 못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권한을 헌법에서 강화를 해서 국민 기본권하고 이게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뭐를 잘못했을 때는 당장 뭐 소환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건 대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정책 다루는 방송에서도 그때 그 핵심 요약 중에 가장 기본이 예산이잖아요. 네. 사실은 지방자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예산인데 지난해 왜 뭐 이재명 시장 등 해서 뭐 교부금 관련해서 네, 단식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산권을 확 쥐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부금이 적고 예산 자체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안 쓰면 안 주니까 그걸로 억지로도 써야 되니까 보도블럭 갈아엎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예산에 관련돼서도 아예 헌법에 그게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핵심이 우선은 아까 117조,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일단 바꿔야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아까 그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 권한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은 국회에서 그나마 제정하는 것이지만 령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령도 있고 장관 부령도 있고 부마다 그러니까 뭐 행자부면 행자부, 기재부면 기재부, 자기들 부 소관 법령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출직이잖아요. 서울시장도 선출직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장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로 만든 어찌 보면 그 령에 따라서 전체 업무 범위가 좌지우지가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헌법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지방자치를 할 전혀 구조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지금 헌법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이제 홍길동이 옛날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게 무슨 이게 민주주의냐? 됩니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로 만약에 그럼 정식으로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월세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다 문패를 붙이면은 그래도 문패를 붙일 때 기본적으로 등기도 하게 되고 그 돈이야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좀 더 보태주고 생활비가 내가 자립이 완전히 안 돼서 여기저기서 좀 구워서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문패에 붙이고 자기 집은 자기 경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업무도 조금 소방 업무도 좀 이제 받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업무, 교육 자체 업무도 상당 부분 사실 지방에서 책임 있게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1000만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유턴 하나 해결을 못하게 되어 그렇죠.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게 경찰 업무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 업무인데 경찰에 위임했죠. 그래서 위임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은 많이 지원하지만 사실은 전혀 제대로 된 교육행정의 지원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재정 문제가 지금 이제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라는 게 있는데 8대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로 부과되는 1년에 돈과 총량과 지방세로 부과되는 총량이 8대2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80을 걷어요. 지방은 20을 걷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80 중에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지방으로 교부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형태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정부가 80을 걷어서 자기들이 쓰는 건 40만 쓰고 지방으로 40을 이전시켜줘가지고 지방은 20만 걷지만 쓰는 거는 60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 꼬리표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A에다 쓰고 이거는 C에다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건 반드시 요렇게 쓰고 시콜콜 여기는 네 돈 조금 보태서 요거 쓰고 그러니까 그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지방정부가 쉽게 말하면 말단 그냥 자치가 하수 기관처럼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안 줘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시장도 단식을 했었고 서울시장도 한번 당했고. 또 예 서울시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보육 문제가 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여러 번 싸웠던 것들 또 결국 그런 거예요. 이 창의적 행정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 주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시켰냐.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꼬리표 달려 있는 것만 해라. 그렇죠. 그런 셈이 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16,000개가 넘는 위임 사무예요. 국가 사무를 자기들이 맞습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지방 정부에 맞습니다. 위임해 버렸어요. 해야 될 일이 많고 권한은 별로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돈도 애초에 거둘 때 지방세를 40%를 더 거두면 되잖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제 헌법 59조가 이제 조세법률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종목이나 세율은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으로써 지방정부는 아무런 지방세와 관련된 과세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세 조례주의를 채택을 해서 지방세를 지방이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데 그런 원칙을 헌법에 담아내면은 뭐 중앙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교부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전을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8대2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6대4 구조까지로 가는 데 있어서 지방의 어떤 그 주체성 이런 걸 가지고 그걸로 이전돼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지방 정부에다가 과세권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무분별하게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구청장들이 지금 주민의 어떤 삶과 직결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수료 올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 거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값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100원짜리 봉투가 갑자기 200원이 되면은 그건 주민들 삶에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걷어가지고 주민의 생활이 파탄날 거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네. 모델로 보자면요. 분권 국가의 모델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연방제형.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정부 격을 가지게 되고. 미국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연방국가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방국가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치면은 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정도 수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도 중심 이제 분권 국가형 요런 이제 모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있는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243개 지역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좀 더 강화시켜서 기초 강화형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국가형이 이제 가장 분권적 형태고 기초 강화형이 이제 가장 어찌 보면 현재에 가까운 형태일 텐데 그 세 가지가 모델은 각각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가 좀 더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생활로부터 조금 더 먼 정부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이쪽은 그 기초자치단체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국방외교 그렇죠. 좀 더 이제 광역적인 업무들이나 좀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 이게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시민생활에 가까운 데는 우선 급하게 먼저 하고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보충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방자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요. 특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원리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제도화 시켜내든지 간에 이번에 반드시 합의되어 있는 정치적 수준으로라도 저는 개헌이 성사돼야 된다. 김영배 청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규정 보시면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들, 가장 많은 권한, 가장 많은 어떤
구체적으로 세세한 일들을 기초에서 하고 기초가 안 되는 것을 광역에서 하고 광역에서 안 되는 것을 중앙이 한다. 요렇게 되는 게 보충성의 원리인데 그게 이미 지금 지방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의 규정에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지방자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어떤 투쟁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하게 된 거고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을 통해 가지고 유보조항을 떼낸 거란 말이에요.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그렇죠. 또 유보조항을 떼낸 거고 그렇게 지방자치를 하게 됐는데 그 지방자치 안 하려다가 한 그 지방자치의 원리는 모든 것을 중앙이 하고 조금 광역 떼주고 조금 기초 떼주는 그리고 모든 일을 시킬 때 다 위임해서 꼬리표를 다 달아서 보내는 이 구조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기초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광역 중앙이 한다. 이 인식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고 이것을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헌법 개정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벤자민 바버라는 학자가 쓴 책이 뜨는 도시 지는 국가 이제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는 보통 보면은 이 고준담론 아유 뭐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고 그런 틈에 시장은 시민 생활을 돌보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치우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는 도시가 뜨고 국가는 진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이고 좋은 도시, 좋은 시장을 가진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세계적 석학의 말인데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민선 5기, 6기 이 지나면서 이제 형성됐던 그 참 많은 모범들이나 시도, 이 다양성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고 오늘 시민혁명에 어찌 보면 한 구탱이 조금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야말로 사실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다양성 속에서 결국에는 다양한 도전, 다양한 실험,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들고 각자가 다 나와서 한번 정말 자기 재주를 가지고 걸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이런 이제 사실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도 넘어가고 이런 것이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 4차 산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방송인데 많이 나갔는데 이미 이제 자연재화를 갖고 먹고 사는 시대는 가버렸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화와 지역의 로컬리즘들이 어쨌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243개 정부를 통해서 내 재능을 반영하고 그 재능이 꼭 세계에 상품화되는 사회. 그 사회를 창조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의 고흥에 있는 A군이 아무리 잘해봐야 중앙의 무대에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고흥의 지자체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것이 지역의 예산과 행정과 경제와 정치가 뭉쳐져서 하나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최대적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최근에 왜 우리 뭐 특집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일본은 지방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는가. 그렇죠. 네. 거기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네. 일본에 있는 그 지방 대학들의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방 정부들이 그 이제 실험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도전들을 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 창조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탕인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큰 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서구 사회도 사실은 그런 혁신 속에서 결국 맞습니다. 예, 성장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이제 주민들로부터 찾아내는 거, 주민들의 맞습니다. 어떤 의견, 주민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로부터 상향식으로 끌어내는 거. 그렇죠. 그것이 가장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들은 준비가 됐어요.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정치권만 안 돼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을 좀 높게 보는데요. 민주국가라고 하는 게 직접 우리가 구청장, 시장, 대통령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뽑아서 어느 지점으로 갈 것이냐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복지국가라고 보는데 중앙정부가 해서는 복지국가 만들기 어려우니 가깝게 있는 구청장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그 구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돌봐줘.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공약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 결국에는 복지국가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적폐청산은 이건 이제 최근에 뭐 정권 초반에 하는 이슈인 거고 최소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나는 복지 대통령이라는 소리 듣고 싶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복지가 잘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잘 돼야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확고한 그런 틀이랄까 이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난 10월 26일 날 지방자치의 날 여수에서 했던 연설 중에도 보면 여수선언. 예.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분명하게 다시 쓰시면서 저는 그때 흥분했어요. 그죠.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4대 지방자치의 권한. 예. 그중에 이제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입법, 그리고 자치복지권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이제 지방자치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예전에 청와대에서 모시고 일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대표 시절에 보면 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뭐 몇 차례 오신 걸 포함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왜 취임하시자마자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때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직접 가셔서. 그렇죠. 예, 이렇게 방문해서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직접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현장에서 이렇게 눈높이로 직접 시민들과 이렇게 현장 속에서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몸소 다 보여주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진화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꿈을 꿀 수 있고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개헌 일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어떤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억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낸 적이 있는데 김성태 영웅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6개월 연장을 하면 지방선거 이후까지 억울로 끌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개헌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런 건데 사실은 국민적 요구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틀은.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등의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사실 지방 분권도 개헌에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아서 뭘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구미시장이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체가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은 지방 권력도 바꿔줘라고 말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좀 키워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책임도 정확히 물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개헌 일정표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회 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어그로로 가면 사실은 이게 다 물거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파를 초월해서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우선 저희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 5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를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상임대표고 우리 공동대표로 이해식구청장이 계시고 지난 12월 8일 날 국회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합의를 국회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을 넘길 경우는 저희들이 대통령께 직접 행정부가 대통령이 발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일정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발의할 경우에는 그 개헌안에 대한 공고일 기간인 20일 기간만 지나면 국회에서 가결만 된다면 바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60일이 안 지나도 되나요? 안 지나도 됩니다. 예. 근데 국회 발의할 경우 발의를 하면 국회에 20일 공고기간 거치고 최대 60일. 60일 안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지금 그런 이제 일정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골든 타임은 3월 달 4월 중순까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일정 잡고 있기로는 2월 초부터 집중 싸움을 통해서 3월 말까지는 반드시 대통령이 발의를 하시든 국회가 발의를 하든 개헌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를 3분의 2 이상 가결 투표를 통해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반드시 붙여질 수 있도록 성사시켜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보시면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과 함께
불가피하게 또 거리에 서야 되는. 지금 보니까 김성태 그 원내대표 하는 그 행위가 지금 두 분한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헌법 발의 권한 있어 하고 이렇게 살짝 카드를 보였어요. 지금 언론들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6개월 연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법이죠.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일정표상 내년 6월 달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개헌안 만들었으니까 아무 날짜도 없는 상황에서 툭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하긴 좀 힘들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나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앞으로 이제 하실 텐데요. 거기서 뭐 제가 볼 때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국회가 특정 시점, 뭐 예를 들면 2월 말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3월 달경에 대통령 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 합의해 달라. 아마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치면 그 2월 달에 예를 들면 국회가 막 또 떠들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렇죠. 뭐 못하겠다. 뭐 국회를 압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 통행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선거의 유불리가 겁나면 그 유불리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마저도 팽개치겠다고 그렇게 어깃장을 부린다면 그러면 좋다. 날짜를 특정만 해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날짜. 예를 들면 뭐 12월 10일 아니면 10월 10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짜만 지정해주면 지방선거 때 투표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의 발의를 중단하고 들고 있다가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해준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저희들도 뭐 타협안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은 5당 후보가 지난번 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이 약속했던 그러니까요. 날짜까지 박아서 내년 지방선거 6월 13일 날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개헌투표를 붙이겠다고 약속을 한 마당에 이것도 안 지켜진다면 사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근데 그 절차법을 만들어서 같이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그거는 좀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 몇 차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발의하겠다 하셨어요. 네, 임기 이후에도 그 뉘앙스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5당이고 대통령이 할 것 없이 국민 85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미루는 거죠? 만약에 이 개헌 때문에 촛불이 다시 일어나면요. 특정 정당 A 정당 해체를 아마 주장할 겁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야 될 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 80%면 공산주의 국가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헌법으로는.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에서도 80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무실에는 지방자치 단추가 있어요. 그냥 누르면 돼. 김정은처럼. 근데 여론도 등에 업고 있지. 이제 개헌에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 보면 다 지금은 개헌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두렵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론을 등에 완고하게 자기들로 이제 특히 연장시켜가면서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신념은 하겠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실 자체가 없잖아요. 누가 이런 표현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유한국당 부류는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고 왔다. 제도 같은 것들을 불공정하게 만들어서 너무 해왔다. 특권을 누렸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공평해지는 것이 바로 이 개헌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기 지역에 2천억 갖고 갔잖아요. 그 짓거리 막 짜는 겁니다. 지금 이 개헌이. 맞습니다. 예. 누구 지역은 10원도 안 주고 누구 지역은 2천억씩 가져가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시골길에 아스팔트 가면 뭐 합니까, 거기? 저녁에 불 끄고 자야죠. 가로등 다 깔아놓으면 동식물들이 저녁에 자야지 눈 뜨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건 막 짜는 거거든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 않고 있어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정당이 계속 독점해서 네,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어요.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 거를 반대하면서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부산시장이 되겠다. 부산시장 표를 찍어달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도단도 이런 게 있을 수 그거랑 아주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종편 허가 내는데 지상파가 찬성했던 그거 똑같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부산도 80%입니다.
정확히 여론조사 결과. 그러게요. 예, 개헌 8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인 게 누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최민희 의원이 그랬구나. 내년 지방선거는 촛불의 힘으로 가는 선거다. 국민의 염원이 다 맞아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요. 한편으로는 저쪽 세력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힘이 있을 때 몰아붙이지 않으면 결국에 그 책임이 여당한테 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지적이에요. 예, 지금 매주 버스킹하고 1000만인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예. 토요일인데요. 15시부터 광화문에서 버스킹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15시에 광화문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27일 날은 전국 지방정부들과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 총궐기를 1차로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가 확정됐나요? 광화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은 범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국민총궐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1월 5일 날 아침에 국민개헌넷 그리고 국민주권회의 그리고 지방분권 국민행동 등 범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아침에 최종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개헌의 국민적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범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반드시 이번에는 성사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새날 우리 올해 1월 1일 날 신년에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새날이 팟캐스트에 그렇죠. 1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헌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투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노동계좀 투쟁 좀 설계해봤는데 지자체장님 243개 지자체 3월에 총파업 선언하십시오. 총파업 날을 딱 박아놓고 투쟁하십시오. 네, 3월에 동의하는 지자체 모두 다 총파업 들어가겠다. 개헌 좋은 발의하라.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딱 디데이를 설정해놓고 투쟁에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회도 참여하겠습니다. 새날에서 좋은 방침. 정말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80%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장들이 그 뜻을 받으려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해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개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완고하게 자유한국당 부류의 수구적폐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그 국회 일부와 나머지 정부와 국민이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파업은 아닌 거. 이렇게 계속 완고하게 버티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 쪽이 더 불리해진다고 봐요. 계속 버티는 형태로 가면 당연하죠. 네, 구적폐와의 싸움 그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못 버텨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시간의 문제지 절대 못 버팁니다. 지금 부패 적폐 정치는 절대 이 나라에서 이제는 못 버팁니다.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촛불혁명 이후에 총선이 있었더라면 저 장담 못합니다. 몇 석이나 그쪽에 갔을지. 예. 자,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2018년도부터는 개헌 부분 또 지방선거 부분 두 쪽 어떤 그런 트랙으로 지금 전국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그런 지방선거를 치르고 개헌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여러분들이 무슨 포털이라든지 등등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방분권, 지방정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이루어진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애청자분들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좀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한번 나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계속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인사 한 번씩 끝나는 마당에 한마디씩만 하고 좀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강동구청장 이해식입니다. 정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진행되고 있는데 꼭 참여해 주시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버스킹 또 야외 집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성북구의 구호는 동행하면 동행합니다입니다.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합니다. 거든요. 동행성북인데요. 새해에는 행동 성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의 행동대장으로 한번 나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 나라를 살리고 혁신시키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멋지십니다. 예, 동행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말이에요. 동행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알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꾸짖어야지. 야당이 야당 보고 아니 공부 안 해놓고 왜 시험 문제 풀렸다 그래? 그 참 대한민국의 희한한 야당 봤어요 저는. 이러다가 여기다 제가 칸막이 쳐야 될 일이 맞아요? 생길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대한민국은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야당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저기는 야당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부의원님, 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나 요즘. 저 이게 토론 계속 저기 하다 당이 보면 야당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대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엑소리스 홈페이지로 오시면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용돈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왜냐면 용돈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고 지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게 좀 규칙적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좀 용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아껴서 뭘 또 한다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아끼고 자신일 게 없이 와요. 그게 도대체 얼마? 좀 들어올 때부터가 뭔가 빠듯하게 들어와요. 금액으로 얼마? 그거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남들보다 항상 늘 어려웠었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고. 친구들한테 쫄면 한번 사줄 수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철이 빨리 들어요. 왜냐면 근데 없으니까 남자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철이 아직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막 질렀으니까. 나는 철을 빨리 드는 거야. 이게 그리고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이 작아오면 울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용돈을 준다던가 이랬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어요. 엄마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뭐 내가 춥다 덥다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엄마 추워요. 그래 추워. 끝이야. 뭐가 뭐 보일러를 더 튼다던가 연탄불을 뭐 더 키운다던가 이게 없어요. 강하게 키우셨네. 엄마 더워요. 그래 더워.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평을 그러니까 그런 거 뭘 얘기를 안 해요. 요거를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더우면 덥구나, 추우면 춥구나.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생활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용돈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느낀 게 언제냐면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하고 형들도 이제 뭐 회사 다니고 그럴 때니까 대학생일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용돈을 제가 97학번이니까 그때 이제 용돈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개념으로 받은 거는. 근데 대학생 20살 때 그 당시 15만 원이면은 한 달에 15만 원이요. 차비 포함해서? 네. 밥값 다 포함해서. 제가 그래서 아마 집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차비가 한 뭐 2,000원인가 인천으로 다녔으니까 그 차비가 4,000원이고 밥이 뭐 쌌었거든요. 밥이 쌌으니까 뭐 2,000원이라 잡으면 6,000원인데 한 20일 다니면 6이 12. 20일 다니면 그러면 거의 그게 12만 원이에요. 야, 술 한 잔 먹을 돈도 없네요. 술 잘 안 좋아하니까 당구 가끔 치고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좀 그 당시에도 좀 모아갖고 우리 형 휴가 나오면 이제 좀 내가 또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왜요?
그냥 제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왜냐면 왜 형을 줘? 아니 왔는데 착하네. 왔는데 보면은 내가 봤을 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안쓰러워. 내가 이거 뭐 운동화라도 하나 사려고 모아놨던 걸 또 줘요. 군인 아저씨. 예, 줘요. 형 쓰라고 줘. 그러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제대하고 돌아오겠지. 하고 줬는데 제대하고 또 뭐 없어. 하여튼 이른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서 저는 용돈이라는 거를 뭐 아끼고 해서 이거를 뭘 모은다 이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가 용돈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초등학생이 용돈을 1년간 모았어요. 그래서 120 얼마를 기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얼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용돈이 이제 뭐 한 80만 원. 뭐 모르겠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저기 10만 원씩 기부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예 순수하게 너무 더럽혀지나? 아, 미안합니다. 아, 뭐 얼마 받았는지는 안 써 있었어요. 내역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용돈이라는 게 이게 감정이 가는 거고, 내 정이 있냐 없냐, 근데 이 사람 상대방한테. 정을 주냐 안 주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홍준표 의원님도 그랬잖아요. 그 장인어른한테 용돈을 안 준다고. 영감탱이. 그렇지 하면서 용돈 안 줬다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의 표현인데 제가 이제 용돈을 뭐 받기보다는 조금씩 오히려 이제 제가 조금씩 드리는 단계가 됐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은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용돈의 개념을 새롭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뭐냐면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팁이요. 팁이요? 행사할 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일반 분들로 치면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너스. 선화명 형님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행사를 하면 그 잘 끝나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사장님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뭐 5만 원이든.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는 뭐 안 주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몇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선물 남은 거 챙겨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MC들은 그게 있어요. 갖고 내가 또 우리 아는 형한테 하나 배웠는데 그 형은 딱 그래요. 이제 어느 날, 이리야, 이거는 형이 노하우를 진짜 내가 안 알려주는 건데 너한테만 알려준다. 뭡니까? 팁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 받는 방법이 있어요, 형님?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선수 쳐요. 뭐 이렇게 행사 잘 끝나고 그러면 사장님들 중에서는 가끔씩 수고했다고 이렇게 팁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뭐 고급 중형 승용차 타고 댕기고 지금 저도 한 달에 행사로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팁 같은 거 뭐 준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저 깔아놔요. 깔아놓고 하지만 대한민국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하니까 잘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쓰지는 못해요. 못하겠는데, 대신 근데 올해가 이상하게 약간 좀 행사에서 좀, 올해가 좀 많이 불쌍해 보였나봐요. 좀 팁이 좀 나왔어요. 올해가 행사하면서. 또 특이한 거는 서울보다는 약간 이제 뭐 어디 가평이라던가, 쪽 서울을 좀 벗어난 데에서 그 동네 인심이 있어요. 갖고 행사하고 그 오면은 뭐 차비하라고 주든가 용돈 하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좋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 헤어지기 직전에 그 약간 그 몇만 원 찔러주는 그거 찔러주는 그러니까 억지로 주고 거부하고 실갱이하는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제가 실갱이를 안 합니다. 옛날에 했다가 많이 후회했어요. 좀 더 가지고 아닙니다. 약속한 것만 받아갈게. 근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그렇다고 또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줄 때는 뭐냐면 감동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뭔가 챙겨주고 싶다. 근데 이 감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갑을 열 만큼 딱 그 감동이 왔을 때 빨리 이걸 받아줘야 된다. 지금은 아니면 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많이 해보는데 요런 게 있어요. 약간 유도를 좀 하긴 하네요. 가끔씩. 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행사를 보통 2시간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막 2시간 반이나 3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팁을 달라거나 이러면 약간 좀 싼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죠. 오늘 행사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더 지나서 3시간을 저도 모르게 진행을 했네요, 사장님. 하면서 사장님을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뭐 약속한 것보다 1시간 더 했지만 저는 너무 오늘 즐거웠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안 갑니다. 다 끝나고 이제 사장님하고 한 번 더 얼굴 보고 인사를 하고 가야 돼요.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주는 거지. 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래서 좀 이제 좀 후한 사장님들은 오늘 고생하셨다고 가서 차비하시라고 좀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돌잔치하는 친구들한테 좀 얘기 들은 것도 있어요. 돌잔치에서도 이제 팁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 노하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돌잔치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돈은 걷어요. 아시죠? 보통 돌잡이 할 때 이제 여기 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연필이 있고요. 뭐 마이크 다 있는데 자, 뭐가 빠졌죠? 돈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우리 야수 어린이 첫 번째 용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용돈을 걷어요 이렇게. 그러면 10,000원 얼마나 막 내요. 뭐 이렇게 쌓여 있어. 쌓여 있으면 이제 다 행사 끝나잖아요. 끝나고 이제 그 돌잡이 하는 친구가 그걸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엄마를 주잖아요. 엄마를 주면은 팁이 안 나온대요. 엄마를 그렇죠. 엄마는 그 순간에도 이성적이야. 그렇죠. 그 엄마는 기마이가 엄마는 그래서 그걸 꼭 모아서 반드시 아빠를 줘야 된다는 거야. 아빠를 주면 아빠는 꼭 어디서 꽁돈 생긴 줄 알고. 기마이는 아빠. 아빠가 오늘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좀 떼서 줘요. 그래서 그걸 딱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 아빠를 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팀 문화, 제가 이제 요즘 연예인 되고 개그맨이 되고 나서 좋은 게, 누가 이렇게 용돈처럼 이렇게 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역시 개그맨 하기를 잘했구나. 어렸을 때 못 받았던 용돈을, 다 큰 성인이 돼서 받는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럼 나도 받잖아요. 그럼 나랑 또 같이 온 애들이 있어. 그럼 그 친구도 또 좀 주게 돼요. 챙겨줘야지. 사실 내가 받은 거지만 또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있습니다. 요게 약간 그 음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노래할 때 이렇게 돈을 받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곡당 10,000원씩. 그러니까 원래 음향을 좀 싸게 와요. 그분들은 싸게 오는 대신에 노래할 때마다 이제 좀 걷어라. 걷어라. 그리고 이제 많이 거치는 거 갖고 좀 반 나눠 갖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MC랑 음향이 이제 서로 이제 자 MC 음향 크로스 해갖고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가요. 하고 걷어. 난 사실 돈 달라는 얘기 잘 못하거든요. 이제 넌주시 몇 번 딱 찔러요. 그러면서 거치면 이제 좀 거치잖아요. 한 뭐 10얼마가 거쳐. 그러면 이제 좋은 음향 같으면은 그래도 이리씨 이거 수고하셨으니까 반씩 따라 가줍시다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거쳤다고 본인이 혼자 갖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봐요. 음향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좀 그런 류들도 좀 있어요. 갖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 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역시 현장 직업의 현장입니다. 저도 잘 그 돈을 잘 달라고 못해요. 내 성격상 이거 주세요 막 이거 못해.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부르는데 그거 마사님이랑 비슷하네요. 마사님이 돈 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거 잘 안 나와요. 나 그거 진짜 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고 이런 거 차라리 하겠는데 남한테 이렇게 좀 받기가 뭐해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음향할 때 아예 이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음향도 불러달라 그러면 차라리 음향은 얼만데 그냥 그거 딱 주시면 된다고. 주시면 되고 또 따로 더 안 주셔도 되니까 원래 음향에서 조금만 더 내시고 그냥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하고선 섭외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도에는 좀 이렇게 용돈 받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행사 불러주시는 분들. 저도 이제,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방송 요즘에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사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팁이라고 하면서 막 찔러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어렸을 때 얘기는 좀 잠깐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 때 저는 그 놀이를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애들 다 돈 없는 애들끼리 모여 사는 거 아시죠? 같은 동네 살아요, 다. 다 동네가 다 거기죠. 거기서 거기잖아요. 비슷한 애들끼리는 모이죠. 네, 우리 동네는 이제 그 공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왜 공마당인지 모르고 그냥 공마당인데 생각해보니까 공동의 마당. 북한의 장마당 같은 그런 그런 거 약간 공동의 마당인 거예요. 우리 때하고 다르네요. 우리는 그냥 빈 땅이 워낙 많아서 그냥 그거는 공터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이제 공마당이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 이제 또 돈 없는 애들이니까 팽이치기 이런 걸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하면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제 팽이만 봐도 빈부의 격차를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다 나옵니다. 똑같은 거 안 씁니다. 좀 더 그 옵션이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플라스틱 팽이 가장 초보 애들 어려운 애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플라스틱 팽이 쓰다가 중간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쇠팽이가 나오고
돌팽이가 나와요. 그래도 좀 어중간하게 사는 동네였네요. 네.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못 사는 빈민가의 어떤 판자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거기 애들한테 못 먹어서 팽이 돌릴 기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좋은 게 뭐냐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비빨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뭐 딱지도 팽이도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평준화네. 예. 진정한 평준화야. 그래서 오직 딱 기준이 있다면 실력. 그래서 딱지치기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 온 동네 토너먼트가 그러니까 마지막 승자가 결정 날 때까지 막 밤새도록 막 하는 거죠. 막. 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하면은 사실 이제 공급책이라는 애들이 있어야 돼. 왜냐면 누군가 다 따가잖아요. 그러면 또 밤에 또 아빠랑 딱지 접는 애들이 있어야지. 맞아요. 다음날 또 새롭게 유통,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듯이 다음날 새로운 딱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또 누가 따가고. 그 생각해보면 그 다 종이 쓰레기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모았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 아이들 사이에서 그게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지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밀어치기도 하고 많이 했고, 그거랑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돈에 가까워지는 게 이제 동그란 딱지 있어요. 동그란 딱지 기억나시죠? 그거 문구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100원 주고 사고 해갖고 이제 하면은 몇 장 있어요. 갖고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따먹는 게 그 톡톡치기. 톡톡치기 아세요? 톡톡치기는 부자들만 하는 거죠. 아니 그거 한 장씩 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실력이 개입이 못 하잖아. 그 실력이에요, 오로지. 아, 그래요? 왜냐면 확률은 약간 그 접기. 접는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 접기는 접어가지고 보면은 그 딱지에 별도 있고 글씨 수도 있고 사람 수 이거 다 아시네. 그래서 딱 접어가지고 글롭 하면은 이제 맞아요. 글이 많은 애가 이기는 거고. 그렇죠. 별롭 하면 별이 많은 애가 별이 이기는 많은 거고. 애가 이기는 나중에 막 코스모스노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수염 나고 턱수염 나고 모자 쓰고 그 걔네가 이기는 거야. 그럼 막 거기서 옛날에 은하철도 999 막 이런 거 나오면 모자 쓰고 막 하잖아. 그 캐릭터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접기는 잘 안 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크게 약간 한탕주의자 이런 애들이 잘했었어요. 이거는 그게 크죠. 이거는 물량 공세로 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하고 오로지 노동력으로 버는 거죠. 한 장씩. 파파. 그나마 내가 모험 걸고 했던 거 파파. 딱지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만큼 가져가는 거 있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부자들의 놀이라니까요. 그거 약간 부자들의 놀이에요. 그거 그거. 그다음에 날려먹기. 아니야. 딱지를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날려가지고 그건 했었어. 멀리 날아가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날려먹기. 요 손가락으로 딱 튕기는 그 맛이 있거든요. 요거랑 그다음에 딱지 먹기도 내가 나중에는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원래는 그 보도블록이 네모랗잖아요. 네모란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네모 쳐가지고 그 네모 바깥으로 나가면 먹는 거예요, 딱지를. 그리고 딱지가 뒤집어져도 먹는 거예요, 동그란 딱지 할 때. 근데 이걸 하다가 그 당시 제가 이제 약간 동네에서 그래도 이거 잘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생각보다. 여기다가 조금 뭔가 좀 적용을 해야겠다. 갖고 제가 만들었던 게임이 뭐냐면 하수구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쇠로 된 거 하수구 보면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지가 쏙 들어가요. 딱 치면 빠지게 되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쳐가지고 구멍에 빠지면 네가 날 3장을 줘야 돼. 뭔지 알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딱 쳐줘가지고 살짝 반을 걸치잖아. 그러면 다음 사람이 톡 쳐서 빠뜨리기 편하잖아요. 어시스트한테는 1장 주는 거야. 빠진 애는 그냥 몇 장씩 나가는 거야. 이게 한 번 빠지면은. 뭔가 도박 같은 느낌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고 이게 다 돈이었으면 엄청난 거죠. 그거 갖고 놀았고, 딱지치기만. 그거 나중에 그래갖고, 그 동네가, 한 번씩 하수구 푸잖아요. 딱지가 진짜. 딱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뭔 딱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 푸는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애들하고 이제 별의별로 그러니까 돈 안 드는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딱지치기, 팽이치기, 뭐 얼음땡, 다방구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자. 갖고 이제 아는 애랑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하수도 흐를 때 그 보면은 이 돌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갖고 거기에 돈들이 잘 빠졌어요.
예, 예전에 하수구 옆에 보면은 한 번씩 그 하수도 정화한다고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온 동네 애들 나와가지고 이제 동전. 막대기 가지고 동전 찾고 동전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거 좀 아시는데, 그러니까 완전 하수구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수구 들어가기 전에 약간 텀이 있어요. 이 한 뭐 50cm 정도 돼 있고 그 밑에 하수구도 흐르고 그 옆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동전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그러면 이제 아는 애랑 같이 이제 2인 1조로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야 가서 가게 가서 풍선껌 하나 사와. 나가면 이제 걔가 풍선껌 딱 사와요. 그러면 씹어. 그러면 씹어. 막 씹고 있다가 야 잠자리채 갖고 와. 그럼 잠자리채 갖고 와요. 갖고 잠자리채 끝에다가 껌을 붙여갖고 그걸로 거기 구멍에다 넣어갖고 돈을 꺼내는 거야. 껌에 붙여가지고. 야 그래서 점성이 들다가 떨어지면 혼내. 야, 이거 대충 씹지 마. 이거를 네가 좀 끈적끈적할 때 그때 붙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물이 다 빠져. 단물이 다 빠지고 쩍쩍 네 치아가 쩍쩍 붙을 때 이때 일단 붙여야지 이게 돈이 잘 붙지 하면서 혼내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애들하고 사 먹고. 네.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 돌아다니면서 또 철봉 밑에 뒤져. 철봉 밑에. 그때 무슨 전자 탐지기가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뒤지는 거예요. 그런 게 노동의 참맛이죠. 노동의 참맛. 그럼 가지고 또 같이 뭐 사 먹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용돈이 없는 동네에서 새끼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무슨 뭐 전자오락기 뭐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애들도 다 몸으로 하고 노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추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놀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누군가 같이 해야 돼. 돈 들여서 뭔가 하나 사 먹을 때 부산에만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빠빠오라고 기억하세요? 빠빠오가 뭐예요? 빠빠오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오렌지 향신료 타서 얼린 샤베트 같은. 그 나중에 오렌지 맛 샤베트 같은 먹새 아이스크림 약간 요 맛인데. 그게 부산에서만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당시 10원인가 20원인가 했었어요. 그 하나에. 그거 하나를 사서 온 동네 애들이랑 나눠 먹었었거든요. 하나 가지고. 이 동네보다 더 어렵네. 이번에는 뭐야 도대체 이거. 그 빨아먹을 기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애들? 빨다가 막 쓰러지고. 괜찮아. 야 괜찮아. 숨 좀 삼아. 숨 좀 삼아. 너무 세게 빨지 말라니까 하면서. 괜찮아요. 네. 저의 용돈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